한국 무기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애정 공세가 뜨겁습니다. K방산의 위상이야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원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가는 K2 전차를 다룬 영상을 통해 K2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차라며 찬사를 보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방송에서는 K9 자주포에 관해서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지원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외교 관계상 대놓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 지원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어도 한국이 참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러시아가 발작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일으킨 탄약 지원이 이미 행해졌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완성된 한국 무기가 지원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한국산 무기의 파생형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으며 한국산 부품이 장착된 우크라이나 무기도 전장을 누빌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벌일 재건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과 더 많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각국의 무기들이 지원되면서 의도치 않은 성능 시험장이 펼쳐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러시아 무기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인데요. 예상대로 출중한 성능을 보여준 무기가 있는 한편 생각보다 더 성능이 나빠서 평가가 곤두박질친 무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의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매우 다양한 국적의 무기들이 모였던 만큼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원되지 못한 한국의 무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은 러시아를 직접 상대하면서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 K2 전차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췄는지 분석하는 2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는 K2가 자기가 아는 한 가장 강한 전차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K2의 도하준비 시간이 이틀도 아니고 단 30분 만에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현대적이고 간편한 설계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데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전까지 이들이 운용하던 전차가 대부분은 구소련제 노후 전차였고 일부 현대화된 전차도 개전 이후 평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였던 만큼 체감하는 차이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한국 무기는 또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에서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나와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9뿐만 아니라 곧 등장할 미래의 K9A2, K9A3의 개발 목표까지 세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K9 자주포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K9이 실전을 통해 그 성능을 증명해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산 능력을 본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도움만 있다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과 2023년 한국은 경악할 만한 방산 수출 행진을 이어나가며 세계적인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과도 비견될 만한 놀라운 성장이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중동의 갈등 지속 상황에서 기회가 찾아왔고 이를 한국이 붙잡았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애타게 원한다 한들 한국이 K2와 K9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도 방침이거니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동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이 부품을 장착한 무기와 한국산 무기의 파생형들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타하가 다용도 수중량용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면 이 수륙양용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관광이나 취미에 활용될까 싶은 궁금증이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모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타하의 수륙양용 플랫폼은 최대 1m 높이의 장애물을 자력 돌파할 수 있고 지상에서 최대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10륜형의 경우 최대 22명이 탑승하거나 3.4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타하의 발표에 따르면 다용도 수륙양용 플랫폼은 험지 주파를 위해 초저압 타이어를 장착하여 배기가스를 이용해 버튼 하나로 타이어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최저 영하 40도에서 최대 영상 45도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5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성능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범위가 크림반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치 아픈 게 러시아군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소환된 건데요. 타하의 수륙양용 플랫폼에 사용된 엔진이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디젤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깟 엔진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륙양용 플랫폼의 엔진은 일반 차량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상과 수상 양쪽에서 모두 기동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수륙양용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갑을 갖춰야 하는데요. 동시에 험지 주파 능력을 보장해야 하므로 높은 토크가 필수적입니다. 또 도하 작전의 특성상 소음이나 진동이 커서도 안되며 연비 또한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굴러만 가면 장땡인 일반 차량과 달리 애초에 고성능 엔진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체계가 수륙양용 플랫폼인 셈인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기업의 엔진이 사용되었다는 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우회 지원이 정황상 사실로 밝혀진 마당에 수륙양용 플랫폼 그것도 엔진이 사용된 정도는 이제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탑재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 기술로 개발된 티르키예 주력 자주포 T1호 프루트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게 포착된 것입니다. 티르키예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나라이자 전 세계 기준으로도 10위권 이내에 들 정도로 강한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르키예의 주력 자주포가 바로 T1호 프루트나인데요. 평균적인 통상 사격 시 분당 서너발을 사격할 수 있고 급속 사격 시 분당 6발에서 8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준수한 발사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M107 표준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8km로 비교적 짧지만 ERFB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해 공격 범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운용을 위한 탑승 인원이 5명에 달한다는 게 단점이지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같은 첨단 자주포가 아닌 이상 이쯤이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 같은 차륜형 자주포와 비교하면 전면 장갑이 14.5mm 중기관총탄까지 방어할 수 있어 승무원 생존율도 제한적이나마 보장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K9 자주포의 열화판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그래도 만성적인 포병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우크라이나는 언론을 이용해 K9 자주포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T1호 프루트나는 K9의 파생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의 내부 장비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이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같은 곡사포 탄도 협정을 준수하는 K9이 T1호 프루트나의 모태가 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K9이 펜저하우비츠 2000에 비해 열세라는 억울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던 터라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주포가 독일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축포를 터뜨렸는데요. 이제 와서 T1호 프루트나가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한국도 최선 예방책을 찾는 것이 진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를 이만큼이나 버틴 시점에서 승패를 떠나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나라를 러시아에 뺏긴다든지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협상을 통해 끝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가 이겨버린다면 그 뒤로 우크라이나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들을 재건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는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조금 넘는다는 걸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GDP로만 따졌을 때 세계 13위에 오른 대한민국을 무려 2년이나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물론 한국이 이 사업 전체를 수주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 한국이 지원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중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도 높아질 게 자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관계와 칠리 사이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